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은 지지율을 들먹이며 윤석열을 길들이려는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너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지?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조중동이 윤석열을 아주 점잖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7시 정각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가장 큰 일은 이준석 관련 소식입니다. 어젯밤부터 이준석 징계가 열렸죠. 징계 심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보여드립니다. 네, 조선일보의 김승재 기자가 오늘 새벽 2시 50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대표 초유의 중징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이준석이 최후 진술을 하고 윤리위를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물먹였다고 합니다. 자,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로 결론을 내렸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직 유지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내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듯하다. 이준석은 수용 불가능하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사를 전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뻔한 거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서 시끄럽겠죠. 저는 어제도 김경재 방송에서 뉴스 에세이로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름은 반드시 짜내야 한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아프지만 짤 때는 아프겠죠. 그러나 빨리 째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어제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만, 어제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모두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준석 씨가 와서 울먹거렸다는 겁니다. 내가 스테로이드 맞아가면서 대선 때 열심히 뛰었는데 서운하다 하는 식으로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울먹였다는 얘기까지 듣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울먹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본인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본인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자, 이 울먹인 거에 대한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왜 울먹였는지를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대개 남자가 울먹거리는 건 겁이 난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교수형 직전에 최민수는 박상원에게 물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아주 정확하게, 저도 어제 이준석이 울먹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끝났구나. 왜? 본인의 죄를 시인한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울먹거린다는 건 겁이 난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민경욱 의원은 상당히 빨라요. 순발력이 있고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 순발력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적인 문제가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성적인 문제로 이제 본인이 위기에 몰렸을 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 상대가 나한테 덤겨올 때 그때에 대처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저는 생각해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여성 문제로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이 가장 남자로서 가장 정확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여성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의 아버지로서 나는 절대로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다. 다시요. 한 여성의 아들로서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한 여성의 아버지로서 전혀 나는 꺼리낄 것이 없다. 라는 자세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제 이준석 씨가 윤리위에 가서 울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여성이다. 나는 어머니 여성에게 절대로 가슴에 목을 바른 일을 한 일은 없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장관 안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사실이니까. 성상납을 받은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씨 소속의 국민의힘의 여성 당원 간부 당원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내가 이준석의 별명을 들었더니 개소리다. 저거는 성적인 상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시인하는 개소리다. 왜? 여자들은 촉이 있다. 남자들이 개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촉이 있다. 이준석이는 했다. 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촉이 있을 겁니다. 촉이 있을 거예요. 이 거를 보고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직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개소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소리는 개소리입니다. 아직 사실 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준석의 경우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개소리라고 합니다. 촉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이준석의 상납 그리고 성상납 의혹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서 저거 음모야 아니야 라고 느끼셨습니까? 딱 저거는 진짜야 했구나 라고는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눈먹인 거예요. 어제 본인의 사실이 아니었다면 딱 그렇게 했었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성의 아들로서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라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내 상대 여성에게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을 난 한 일이 없고 내가 결혼해서 딸을 낳을 텐데 그 딸에게 가슴에 목을 받는 그런 일을 난 한 일이 없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못했어요. 왜? 사실이니까.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남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한 여성의 아들로서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한 여성의 아버지로서 양심에 꺼리낄 게 없이 생활해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를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준석은 말이 많아요. 지금 소송하겠다 그러는데 다음 뉴스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영국의 총리는 거짓말해가지고 물러났어요.
영국의 존슨 총리가 결국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뭐 코로나 때 그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뭐다 코로나 방역 수칙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겁니다. 그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물러난 겁니다. 거짓말하면 물러나야 돼. 그게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물러나게 할 줄 아는 시스템이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준석 씨로 돌아오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준석과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학교 다녔어요. 아들이죠. 말하자면 제 아들뻘입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성상납권을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이미 공소시효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 솔직하게 시인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어린 마음에 사리 없지 못하게 행동한 거 죄송하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존슨 총리도 사과했으면 사퇴 안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윤리의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점점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준석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윤리의식이 어느 쪽까지 간다는 거, 올라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보세요. 영국의 총리 거짓말했다고 물러나잖아요. 앞으로 이준석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 가는 사회, 거짓말하면 다시 정치에 발을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도 문재인 때 거짓말하는데 아주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윤리의식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이준석은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그 경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환율이 1,300, 뭐 1달러가 1,300원을 막 넘어서고 지금 난리 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 가장 안전한 이 방어책은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잘난 체 하느라고 미국에 밑보여서 통화 수합이 연장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 중국하고 통화 수합한다 뭐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모르겠어요. 중국하고 통화 수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화 수합했더라도 별 영향가 없습니다. 중국과의 통화 수합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통화 수합만큼은 반드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라. 근데 못했어요. 바이든은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비행기 타고 떠났어요. 자, 이제 19일 날 엘렌이 옵니다. (19일) 방한하는 옐런 한미 통화 수합부 부활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있습니다. 원화값 추락 이어 경상주지도 흔들거립니다. 통화 수합부가 외환 방어의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미국이 긴축과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퍼지면서 달러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맥을 못 추는 가운데 수입 물가는 비상이 걸리고 자본 유출 위험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지난해 만료된 한미 통화 수합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19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19일이면 뭐 다음 주네요.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통화스왑 해야 됩니다. 여기 밑밥을 깔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누가 이렇게 밑밥을 깔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한미 통화스왑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마 이거 정부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청와대 무슨 경제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밑밥을 깝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통화스왑은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가 줄 거 다 줬어요. 미국에. 우리가 줄 거 다 줬어요. 만약 통화스와프 안 하면, 통화스와프 안 해주면 우리 저기 미국하고 군사동맹 안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돈이 없어서 미국하고 뭐 림페 훈련이나 이런 거 못합니다. 통화스와프 해주시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저기 미국 통화스왑 하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해줬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 안 해준다 그런다. 나 기분 나빠서 미국하고 저기 군사훈련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아는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화스왑 안 하면요 1997년 IMF 위기 옵니다. 지금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반드시 한미 통화스왑 부활해야 됩니다. 한미 통화스왑가 지난 연말 끝나고 재연장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책임이 커요. 그러나 그 양산에 있는 사람 불러올려서 책임지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미 통화스왑 반드시 성사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마 핵이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사람은 아마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일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드시 통화스왑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달러를 좀 이상하게 썼어요. 자, 보세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흘러간 수상한 외환거래 2조 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최근 1년 사이 시중은행 두 곳의 3개의 지점에서 2조 원대의 자금이 해외로 외환 송금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자금은 골드바 등 거래 대금 명목으로 송금됐지만 송금한 업체들이 규모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자금 흐름도 비정상적인 형태로 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년 동안 국내 두세 개 업체가 서울 강북의 우리은행 지점 한 곳에서 약 400회에 걸쳐 8천억 원을 외환으로 환전해 중국과 일본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2곳에서도 국내 업체들에 의해 1조 3천억 원대의 외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송금된 8천억 원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지방에 있는 A사가 송금 주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A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금과 반도체, 칩 등 수입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해외 송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4천억 원 이상을 거래 대금으로 지출한 A사가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점에서 A사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것이 실타래처럼 얽힌 그 부정 게이트, 무슨 펀드 게이트를 풀 수 있는 단초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뭐 그 돈은 다시 어떻게 국내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만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거 찬성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수상한 거 많잖아요.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이라든지 뭐 이스타 항공권 다 수사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제 그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차례로 다 삭제했어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서해 피살 NSC 회의 뒤 북한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을 그 총으로 쏘고 그리고 불로 태운 그 직후 NSC 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군사기밀 440여 건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대응 상황 드러나 정부 소식통, 대북 감청 정보 등을 삭제했다. 박지원 서훈 당시 NSC 회의 참석했고 정보 일괄 삭제의 경위 논란 불가피하다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발생한 북한군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원 군 당국의 수상한 행적이 7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전격적인 박지원 서훈 전 원장 검찰 고발 및 이날 다시 읽어드립니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전격적인 박지원 서훈 전 원장 검찰 고발 및 이날 검찰의 즉각적인 사건 배당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권에 대한 사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예, 빨리 서둘러야 돼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윤석열과 한동훈의 속도가 좀 느려. 둔해. 행동이 굼뜹니다. 빨리 아웃복싱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요. 너무 느려요. 시간은 자꾸 가고 너무 느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함정이 일본의 비행기를 그 미사일로 쏘기 직전에 그 레이더로 그 조준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외교적인 분쟁이 되죠. 그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그것도. 뭐 일본 측에서는 망명 북한의 김정은 암살 시도를 하려다가 실패해서 그 도피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해군이 잡아서 넘겨줬다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너무 느려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너무 느려요. 빨리 하세요. 빨리.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오늘 각 신문에 이 교육 관련 기사가 떴어요. 초중 고등학교 예산을 떼내서 대학에 3조를 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자, 초중 고등학교 예산은 지금 남아 돌아요. 왜 남아 도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이 내국세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초중 고등학교에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이 많이 가겠죠. 초중고등학교 예산이 남아도니까 어떡하냐. 좌파 교육감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엉뚱한 짓 했어요. 또 돈이 막 남아도니까 학생들이 노트북 사서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대학에 왜 3조 원을 이거 줄여가지고 대학은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입학 정원이 줄어가지고 망하게 생긴 대학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반주체 학과 이런 거 정원 늘려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자, 첫째,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면 대학교 입학 정원만 두는 줄 아세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입학 정원도 줄어요. 왜 그거는 그 얘기는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면 당연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요. 근데 그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정원이 줄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학생도 줄었어요. 그럼 예산 줄여야죠, 그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얘기는 안 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안 해.
그리고 돈은 계속 퍼붓고 있어. 왜? 법에 주게 돼 있어. 내국세 27.79%, 그리고 교육세 일부를 해서 법으로 주게 돼 있어. 실수는 드러나. 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이런 걸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돈이 남아서 어떨 줄을 몰라. 초중고등학교 좌파 교육감들이 흥청맞아.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막 써. 노트북도 학생들 막 사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인구가 어린이가 줄는 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먼저 줄었어요. 두 번째, 대학에 3조 쏜다고요?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교육부가 대학에 손 떼라는 거예요. 지금 이 3조라는 게 뭐냐? 망하는 대학에 쏟아붓겠다는 거거든요. 왜? 입학 정원이 주니까 망하는 대학에 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망하게 두세요. 망하게 두세요. 왜 망하는 기업에 망하는 대학에 돈을 주느냐고요. 저 그 대학에서 5년간 근무했어요. 교수로. 대학에 주는 돈 대부분이 그거 쓸데없이 주는 돈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대학에 그런 식으로 돈 주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이 그럼 대학 망할 거예요. 예, 망하게 내버려 두라니까요. 그럼 사학은 어떻게 해요? 사학은 원래 재단을 설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재단 돌려주세요. 재단에. 아, 그동안 국가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죠? 그 재산 다시 찾아가세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재단에 설립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의 유산 상속자에게 돌려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을 확 줄여야 돼요. 자, 거듭 말씀드리면, 대학에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편해져요. 사교육비로 엄청나게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교육부가 대학을 막 그냥 지원하고 모든 국민에다 대학을 가야 되는 것처럼 교육부가 밀어붙여. 교육부 관리. 그 다음에 대학교의 일부 교수들, 교수는 아니겠네요. 그 마피아들이 있어요. 마피아들이 계속, 전교조가 또 큽니다. 대학 가야 돼. 대학 안 가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인간이 아니가 제대로 장가도 못 가, 시집도 못 가. 대학 가야 돼. 그것도 강한 카르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육부와 그런 마피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초등학교 예산 떼내서 대학에 3조 쏜다? 지금 이거 교육부하고 마피아들이 지금 이 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규제 개혁을 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시스템을 바꿔서 대학에 안 가도 되는 시스템 만들어주면 얼마나 국민들이 사교육에 허리가 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대학 안 가도 돼요. 구라파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머리가 나빠서 대학 그렇게 진학률이 높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대학 교육부와 그리고 그 교육의 마피아들이 대학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제 그제 임명된 교육부 장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싹수가 놀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싹수가 놀았다고. 그 다음 뉴스 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규제를 개혁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개혁합시다라는 잠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해. 검사 출신이야.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어. 힘 있는 검사로 살아왔어.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고 사람 잡아가두는 걸 잘했어. 그리고 밑에 공무원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잘해봐. 그러면 예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규제 완화가 아니라니까요.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정 관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조중동 모두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뿐만은 아니에요. 선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무지 많아요. 근데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조중동도 그렇지 않아. 왜? 조중동도 지금 현재 시스템의 기득권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떡하냐.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칼럼을 외부 칼럼을 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오늘 조윤재 서강대 명예교수가 쓰신 규제 개혁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물론 이분이 쓰신 칼럼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쓰신 칼럼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칼럼을 쓰도록 부탁한 중앙일보의 의도는 사악하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중앙일보는 규제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분 그 조윤재 쓰신 글에 잘못이 없다는 걸 전제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규제 개혁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과거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규제 완화 자체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는 목소리 크고 로비력 강한 집단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포획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아주 훌륭하게 잘 보셨어요. 많은 얘기입니다. 규제개혁의 핵심적 목표는 공정하면서 역동성 있는 시장 생태를 마련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시장 자유와 규제 완화만이 늘 최선의 답은 아니다. 그것은 때로 기득권을 더 강하게 해주고 승자 독식의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맞아요. 아주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규제 개혁을 한다는 의미로 기득권층이 더 강하게 자기의 밥그릇을 챙긴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멋들어지게 속여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육부 장관이 그리고 여러 이 관리들이 속여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쓰신 글은 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하고 견해가 달라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한반도는 수천 년에 걸쳐 계급 사회였다. 인 겁니다. 20세기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필자의 소견으로는 신분 계급의 완전 붕괴였다. 이거는 규제 개혁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개혁이에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신분 시스템을 변화하는 거지 노예제를 없앤 게 규제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조윤재 이 교수님의 쓰신 글에 다 동의하지만 제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근사로 넘어오면서 노예제가 없어졌다. 그게 규제 개혁이 아닌 거예요. 시스템의 개혁인 겁니다. 신분 시스템의 개혁인 거예요. 지금 우리 조윤재 교수께서 주장해야 될 것은 규제 개혁 다 맞지만 규제 개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규제 개혁 갖고는 안 된다.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칼럼을 써주셨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규제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멋들어지게 속여먹고 있는 사람이다. 검사 출신 윤석열을 아주 멋있게 속여먹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할게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제목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오늘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지지율을 들먹거리며 윤석열을 길들이려는 조중동.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에 그래서 윤평준 칼럼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증명이라는 건데요. 뭐 좀 길어요. 근데 다 생략하고 윤평준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큰 글자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겁니다. 여론조사 의미 없다. 또 일희일비지 않겠다는 취지로 하다 튀어나온 말이라고 한다. 유사한 지적이 정치 입문 시절부터 있었지만 안 달라진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고집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사실 윤 전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나쁜 편이 아니다. 한미 동맹 중시 등 외교안보 스탠스는 안정적이고 재정 건전성 강조나 연금 교육, 노동 개혁 포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말이 불필요한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 실수한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실수합니다. 잠깐 제가 실수했어요. 하도 여러분 거를 꺼내놔서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중도께 지금 기사가 헷갈렸어요. 자,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거 제가 착각한 다른 분 칼럼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윤평준 칼럼의 내용은 이겁니다. 핵실은. 자, 아까 제가 실수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주요 핵심은 이겁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발언을 남겼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서 지지율은 의미가 없기는커녕 정치적 정통성의 근원이며 국정 수행의 근본 동력이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윤 대통령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음 총선까지 기댈 때는 민심밖에 없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정책 추진이 어렵고 20%대로 추락하면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지지율 폭락이 불어 국정마비 사태는 초보 정치인 윤석열 앞에 놓여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겁니다. 저는 윤평준 씨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이 지지율,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찬성합니다. 총선 때까지는 2년이나 남아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입니다. 지지율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올바라고 생각하다는 것, 올바른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올바른 일을 추진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그거 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공무원 연금 개혁했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죠. 그래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면 정책 추진이 어렵고 20%로 추락하면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이라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중동이 계속해서 지지율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겁주고 그리고 길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지율은 허상과도 같은 거다. 그리고 지지율이 과연 정확하게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쪽에서 지지율이 빠졌느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문재인 정부를 단죄할 줄 알고 뽑아줬는데 일하는 속도가 느려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 안에 거기에 지지율이 빠진 것도 상당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지지율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겁주고 있다. 그 다음입니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겁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제목은 윤석열의 로프 없는 번지점프. 제목은 잘 붙여요.
제목은 잘 붙입니다. 역시 지지율 가지고 겁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큰 활자로 옮겨놨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의미 없다고 한 것만 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하다 튀어나온 말이라고 한다. 유사한 지적이 정치 입문 시절부터 있었는데도 안 달라진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고집도 이만저만하지 않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다. 한미동맹 중시 등 외교안보 스탠스는 안정적이고 재정 건전성 강조나 연금 교육, 노동개혁 부분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이 불필요한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도어 스태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어 스태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그 지지율 감안해서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왜 도어 스태핑에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조중동이. 저는 도어 스태핑이 나쁠 게 없어요. 물론 실수했어요. 뭐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실수를 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실수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기자회견했어요.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느 속으로 감춰버렸는지 숨어버렸는지 1년에 한두 번밖에 얼굴을 안 보여. 기자들 앞에. 근데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매일 나오잖아요. 도어 스태핑 하잖아요. 실수도 해. 보고 싶어요. 난 보고 싶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손발이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지금 막 비난해버리면, 실수 많이 한다, 이렇게 비난해버리면 도스태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느냐고요. 지금 중앙일보 얘기는 기자회견 딱 정식으로 차려놓고 기자회견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자회견 안 해도 돼요. 매일 아침에 하는데 도어 스태핑으로. 자, 그 다음 또 동아일보도 지지율을 가지고 윤석열을 지금 겁주고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요. 오만하대요. 오만한 윤석열의 언어로는 정권 수임 다 못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지지율 타락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여론을 무시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은 다르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국정을 망가뜨려도 변함없이 뭉쳐있던 좌파 지지층 40%와는 달리 보수 지지율은 금방 녹아내린다. 진보 중도 보수를 40대 20대 45로 가정할 때 진보 40, 중도 20, 보수 40이라는 얘기죠. 왼쪽 40%는 콘크리트인 반면 오른쪽 40% 중 절반가량은 아이스크림처럼 사라질 수 있다. 대다수 보수는 조직도 맹목적 지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지율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여기 말은 잘 해놨어요. 진보 40%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그러니까 20대 40 이 사람들에게 지지율을 잃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협치하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그 진보, 보수, 진보, 중도, 보수 40, 20, 40이요. 요거. 예, 40에 요쪽 진보 쪽에 40 인제예요. 나머나 20대 40은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강한 개혁입니다. 강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심판해야 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170석이 160석인가요? 172석인가 되는 저 의석은 가짜예요. 100% 뭐 100석 정도는 가짜입니다. 그들에게 굽히고 그들에게 끌려가라? 그건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방향은 잘 잡았어요. 한미 동행 뭐 강화, 그다음에 뭐 개혁, 연금 개혁 이런 걸 방향은 잘 잡았어요. 밑에서 속여먹는 관리들이 많아서 그렇지 지지율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헌법 개헌해가지고 또 다시 또 5년 다시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단임제예요. 어차피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만두면 뭐 그 호위무사로 해서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 돼요. 지지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중동의 협박에 굴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중동에 끌려다니면 오래 못 갑니다. 왜? 조중동은 자기들이 생각이 있어요. 뭐냐? 조중동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정치권을 자기 손에 넣고 주물럭거려서 그대로 끌고 나가고 싶은 게 조중동이에요. 걔들이 조중동이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얘기한 거 한마디도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지금 이 부패의 카레텔 알아요. 조중동이 왜 거기도 대학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 배추인 투표지, 일장인 투표지 보고 부정이 아니라 부정일 모르는 기자가 있을까요? 알아요. 알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저쪽 부패한 세력을 봐줌으로써 조중동이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권력이 이득이 많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보고 여자들과 협치해라. 협력해라. 지지율은 내가 올려줄게. 그렇게 해서 이쪽 저쪽의 정치권을 자기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르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조중동이에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도어 스태핑 계속하세요. 도어 스태핑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윤석열은 몰락하는 겁니다. 조중동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방 소식 짤막하게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의 공군기지는 이제 뭐 좀 물러나라, 빼라 하는 목소리가 높죠. 근데 그 수원 공군기지를 화성과 평택에서 서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사 상당히 파격적인 기사예요. 원래 공항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군공항 못 들어오게 하는데 화성과 평택에서는 서로 모시겠다. 군공항을.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공항을 같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도 평택도 서로 자기 지역에 민간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공항을 끼고 들어와라. 수원 군공항을 끼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나는 겁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줄이고요.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아마 정몽구 회장이었나요? 나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으면 저 차가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결함인지 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신문기사나 방송을 딱 들으면 저 기사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어떤 의도로 저 기사를 썼는지 압니다. 그걸 전문가라고 하죠. 일단 제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저는 81년도에 MBC 기자로 입사했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도 5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도 했습니다. 책도 10권 이상 쓴 사람입니다. 방송을 매일 하고 있고 저는 신문기사를 보면 이 신문이 왜 이런 기사를 쓰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부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중동에 끌려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조중동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보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조중동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셨죠? 조중동이 윤석열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검사 출신 속여먹기가 제일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해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링크를 걸어서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이런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그냥 읽지 않아요. 이상로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쓰고 여러분들은 신문을 읽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편견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로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문을 읽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 이상로의 아침 뉴스 브리핑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인건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고가 없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구글 같은 데서 왜 내용에 간섭을 하느냐고요.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잠도끼 숙면 매트를 사용했고요. 불면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수년 전부터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욱더 잠도끼비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 침실이고요. 우측에 집사람 아내 침대입니다. 요 청색 담요 밑에는 잠도끼비 숙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불 위에 잠도끼 숙면 매트를 펼쳐 놓았습니다. 제가 왜 지금 와서 더욱더 잠도끼비에 집착하는지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 벽에를 하나만 씁니다. 저는 벽에를 2장을 써요. 2장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1981년도 문화방송의 카메라 출동을 시작으로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새벽에. 지금 그게 후회가 돼요. 왜? 과학자들이 지금이야 그걸 밝혀내서 잠을 안 자면 머릿속에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겁니다. 차곡차곡. 아마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 카이스트 연구진이 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거를 발표했어요. 저주파에 자기장을 쏴줬더니 그게 분해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로서는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치매 유발 물질이 쌓였을 것이다. 방법 없잖아요. 전화해서 잠을 안 잤으니까. 새벽 2, 3시부터 일어나서 설쳤으니까. 근데 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해 어떻게? 저주파에 자기장을 쏴주니까 분해했다는 결과를 시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저는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 그게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착한다. 여기 지금 이 안대 보이시죠? 저는 안대합니다. 왜? 꼭 해요. 이 사람의 머리는 두꺼워요. 이 뼈가 두꺼워요. 그런데 이 눈은 뼈가 없잖아요. 안대를 하면 더욱더 자기장을 쉽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이걸 써요. 자, 여러분, 상업 광고이긴 하지만 제 경험을 그리고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그치고 더위가 식은 아침이네요. 예. 저도 지금 창문을 열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좋습니다. 예, 암덩어리는 환부를 넓게 드러내서
전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만 하겠다고 하네요. 아마 이준석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실망의 목소리도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직 윤석열 씨가 지금 알아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있을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이준석 징계 등. 글쎄요, 저는 이준석 징계야 뭐 당 내부 문제니까 몰라도 서해 공무원 피살이나 아니면 뭐 지금 문재인을 향한 수사의 그 방향과 속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다, 속도가 늦다, 그리고 4.15 총선으로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이니까 섣불리 부정선거 수사로 들어가서 벌집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잡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요? 라고 좋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고등고시까지 패스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배춘희 투표지 보고, 일장기 투표지 보고 저거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뜻이 있겠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좀 속도가 늦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모두 그레이트 리셋 하자는 게 들어와 있는데, 어제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고요. 영화를 본 소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무슨 그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공공기관 이런 거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3대 개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민노총 이런 데로부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시스템을 개혁했었어야 돼요. 그거를 개혁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다 좋은데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어요. 공천 시스템을 바꿨어야 하는 겁니다. 공천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니까 도장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어쩌고 서로 공천 가지고 싸우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꾸고 공천 시스템도 바꾸고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근데 시스템을 바꾸자고 시스템 논자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조중도 모두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 입을 싹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잠도깨비 문의드리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전화번호 있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좀 이런 시각이긴 하지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인치의 신비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제도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의 코가 둘이잖아요. 콧구멍이 둘이잖아요.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이 둘이죠.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책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화면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 책 읽어드리고 있어요. 인치의 신비. 사람이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이 둘이에요. 그랬더니 사람 콧구멍은 둘이지만 숨은 콧구멍 하나로 쉬어요.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가 몰랐던 거 재미있는 거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인체의 신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제가 김경재 방송에 가서 뉴스 에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